어머니 못은 없어요. 조용히 있다가 나가세요. 남편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관이 바로 뒤에 놓여 있었고 아직 향 냄새도 채 퍼지지 않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제 남편을 먼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어머니 괜찮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귓가에 입술을 붙이고 재산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괜히 사람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상속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됐으니까요. 오늘은 조용히 계시다가 끝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집에 돌아가라니요. 그 집은 제 집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35년을 살았고 제 손으로 바닥을 닦고 제 손으로 자식들을 키웠고 제 허리와 무릎을 갈아 넣어 겨우 지켜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마치 제가 남의 장례식장에 얹혀온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선을 넘었구나.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한복 소매를 한번 만지작거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크게 무너질 사람이 누구인지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 남편이 죽기 전에 직접 맡긴 마지막 유언장이 공개되자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큰아들은 변호사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입술까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남편 장례식장에서 저를 조용히 내쫓으려던 가족들이 단 한 장의 유언장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처음부터 반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친정에서 해줄 수 있는 혼수가 많지 않았고 당시 남편 집안은 그것을 두고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참고 잘 견디고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살림을 시작한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장마철이면 벽지에 물이 배었고 겨울이면 방바닥이 차가워 양말을 2겹씩 신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 도시락도 새벽마다 싸주고 퇴근이 늦으면 찬밥에 국을 다시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점잖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웃들은 늘 말했습니다. 남편이 참 반듯해 보여. 말수도 없고 믿음직스럽네. 아내가 참 복이 많겠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웃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 한 잔도 직접 떠 마시지 않았고 양말이 없으면 저를 불렀고 밥이 조금만 늦으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화가 나면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사람을 누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갑게 침묵하는 사람, 상대가 죄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감사 대신 당연함만 아는 사람. 그 사람과 살면서 저는 늘 시험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국이 짜면 안 되고 아이들 옷에 주름이 가면 안 되고 집안에 먼지가 보여도 안 되고 친정 식구 이야기를 먼저 꺼내도 안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심하게 걸려 꼼짝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숨도 가빴는데
남편이 출근하며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죽을 병 아니면 일어나서 애들 밥은 챙겨야지. 그때 큰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둘째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겨우 일으켜 죽을 쓰고 아이들 옷을 입히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토했습니다. 그런 삶이 하루 이틀이면 견딜만 했겠지요. 하지만 몇십 년이 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이 달아 없어집니다. 서운한 것도 습관이 되고 억울한 것도 체념이 됩니다. 그 집에서 저는 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식사 먼저, 아이들 학원 먼저, 시댁 행사 먼저, 집안 체면 먼저. 제 몸과 제 마음은 늘 맨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참고 살아야 집이 유지된다고, 엄마는 원래 그런 자리라고, 아내는 원래 그림자처럼 사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아마 많은 여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말대꾸하지 말고 집안일은 티나지 않게 하고 자식에게 짐 되지 말고 남편 기분을 먼저 살피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년 넘게 제 몫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존중도 그 어떤 것도 제 것이라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제 귀에 대고 어머니 몫은 없어요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집안이, 아니 남편과 자식들이 제게 해온 모든 태도의 결론이 바로 그 한 문장이었으니까요. 당신은 늘 수고만 하는 사람. 당신은 권리는 없는 사람. 당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게 제가 그 집에서 맡아 온 역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작고 뜨거운 몸을 품에 안고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새벽잠을 포기했고 제 옷 한 벌보다 아이들 내복 한 장을 먼저 샀고 먹고 싶은 것보다 아이들 학원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왔고 저는 그 돈을 쪼개고 또 쪼개 살림을 꾸렸습니다. 학원비, 문제집가, 수학여행비, 급식비, 교복, 참고서, 운동화. 자식이 자라면 돈도 같이 자랍니다. 남들은 교육열이라 했지만 제게는 불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난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려는 불안. 부모 잘못 만나 뒤처졌다는 말 듣지 않게 하려는 불안. 저는 그 불안을 연료 삼아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아꼈지요. 김치 한 포기도 더 담가 먹고 반찬 남은 건 다음 끼니에 돌려 쓰고 시장 장 보러 갈 때는 버스 2정거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교통비 몇백 원도 아까웠으니까요. 한 번은 큰아들이 중학교 때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형편엔 무리였습니다. 남편은 딱 잘라 말했지요. 돈 없이는 없는 대로 공부해야지. 다들 과외 받나?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가락지 하나를 몰래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제 손에 끼워주며 말했지요. 너 힘들 때 이건 너 자신을 위해 써라. 하지만 저는 결국 저 자신이 아니라 아들 과외비로 썼습니다. 그걸 알면 친정엄마가 속상해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기꺼이 그랬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엄마는 자꾸 자신을 뒤로 미루게 되니까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졸업 후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고 둘째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이제 고생 끝이네요. 노후엔 효도받으며 사시겠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꼭 사람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더군요.
큰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끝마다 계산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늘 바빴고 제가 뭘 부탁하면 대답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는 왜 아직도 그런 걸 몰라?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손해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끼지 마. 제가 아이처럼 취급받기 시작한 건 아마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였습니다. 처음엔 참 싹싹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손도 잘 잡고 김치 담그는 법도 묻고 명절 전에는 같이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다르구나. 우리 집에 봄 같은 아이가 오나 보다. 하지만 결혼하고 1년쯤 지나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늘 공손했지만 말 속에 사람을 가르는 선이 있었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늘 확인하려는 사람 특유의 말투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건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할게요. 아버님 통장은 제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집안 행사도 이제는 좀 현대적으로 해야죠. 표면상으론 다 맞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빠지세요. 이제 이 집 중심은 저예요. 큰아들도 점점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아니, 편을 들었다기보다 편한 쪽으로 붙었습니다. 누가 더 말이 통하는지, 누가 자기 생활에 덜 귀찮은지, 누가 자기 체면에 도움이 되는지만 보기 시작한 거지요. 둘째는 더 영리했습니다. 앞에서는 효자인 척했지만 돈 얘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거나 적금 만기 이야기를 하면 그제야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농담처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뭐가 제일 고맙니까? 큰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건강하게만 계시면 되지. 둘째는 더 솔직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우리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엄마는 압니다. 무심코 던진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그 아이들에게 저는 사랑의 대상이기보다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야 할 관리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기에게 불편한 갈등은 늘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가족 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견을 내면 예민한 사람이 되었고, 속상하다고 말하면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섭섭함을 표현하면 나이 들어 고집 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식은 결국 돌아온다고, 엄마. 마음은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게 돌아온 게 아니라 제가 평생 붙들고 있던 환상이 깨진 거였다는 거요. 남편은 70둘 되던 해 겨울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어지럼증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니 말이 조금 꼬이고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패딩도 제대로 못 입은 채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날 응급실 천장 조명이 얼마나 차갑던지 지금도 떠올리면 눈이 시립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이전처럼 돌아오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몸 한쪽이 불편해졌고 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병수발로 바뀌었습니다. 약 시간 맞춰 챙기고 기저귀 갈고 재활 치료 동행하고 새벽에 헛기침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오래 산정이 무섭죠.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구멍.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고, 또 오래된 습관처럼 챙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전엔 한 번도 제 눈을 오래 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물 한 컵을 건넬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오래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 사람도 자기 삶이 꺾이고 나서야 제가 평생 어떤 자리에서 살았는지 어렴풋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리요. 그런데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병실에 자주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비싼 영양제도 들고 오고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간병이 길어지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병실 냄새를 싫어했고 주말마다 시간을 내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돈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습니다. 간병인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병원비 생각하면 오래 입원하는 것도 부담인데 아버지 상태가 앞으로 얼마나 갈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갈지. 그 말이 사람을 이렇게 서늘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살 수 있느냐, 덜 아프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드느냐를 계산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줄 알면 저를 병실 구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괜히 돈만 계속 들어가면 다 같이 힘들어요. 아버님 재산도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며느리는 얼굴에 미소를 붙인 채 말했지요. 아니, 저도 그 뜻이 아니라 대비를 하자는 거죠. 대비. 참 편리한 말입니다. 탐욕도 조급함도 예의 없는 욕심도 대비라는 단어 안에 넣으면 그럴듯해 보이니까요. 어느 날은 큰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제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알아?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공과금 자동이체를 물어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그게 궁금하니? 나중에 엄마가 처리 못하면 복잡하니까 미리 알아두자는 거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미 남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병이 사람의 몸을 무너뜨리는 줄만 알았는데 그 병은 가족의 가면도 함께 벗겨냈습니다. 누가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지, 누가 그 사람의 통장과 집문서만 보는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남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밤 병실에 저와 남편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제 손등을 붙잡더니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35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고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서류철을 가져오라고 했고 큰아들이나 며느리 앞에서는 하지 않던 이야기를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길 것이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민낯을 드러내는 유언이 될 줄은요.
남편이 변호사를 부른 날 창밖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겨울비였는데 병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과 오래 거래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문제나 부동산 계약이 있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지요. 그는 병실에 들어오더니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남편 상태를 살폈습니다. 지금 작성하시면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의사가 분명하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보더니 작은 손짓으로 자식들을 병실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불쾌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은 보기 드물게 단호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 잘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며느리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저와 남편,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늦은 건 맞았으니까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 서류, 예금 내역, 보험 관련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혼자 쥐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집안의 경제 사정을 거의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도요. 남편은 쉬엄쉬엄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목 챙겨야 한다. 애들 못 믿는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평생 자식들 편에 서서 제가 조금만 서운하다고 해도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라며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을 못 믿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병실 밖에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집 처분 시기와 상속세, 통장 분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둘째 역시 자기 몫이 줄어들까봐 안절부절하며 이것저것 캐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차라리 덤덤해졌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남편도 뒤늦게 확인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변호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의 실질 기업은 예금의 일부, 그리고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작은 상가 지분까지 제게 먼저 귀속되도록 하겠다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제 거주를 방해할 수 없도록 유류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별도 조항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자녀분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은 저를 보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못 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늦게 철이 들면 그것도 슬픈 일이더군요. 그날 남편은 자신의 인감을 꺼내 서류를 마무리했고 의사와 간호사가 의식 상태를 확인한 뒤 법적으로 문제없게 절차를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원본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 가족들 입회하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뭔가를 눈치챘구나. 며느리는 제 얼굴과 변호사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대답을 돌렸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님 마음이지. 며느리는 그날 이후부터 더 조급해졌습니다. 병실에 올 때마다 남편 컨디션보다 서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저를 따로 불러 아버님 통장, 부동산, 보험, 명예관계를 캐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슬퍼할 준비가 아니라 나눠 가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남편은 죽기 전에 딱 한 번 아주 늦게나마 제 편에 서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남편은 초봄이 오기 직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남편 손을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숨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음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아프다 떠나면 슬픔이 한 번에 폭발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몸이 먼저 멍해집니다. 끝났다는 안도와 정말 끝났다는 허망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요.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전화 돌리고 영정사진 고르고 빈소 잡고 상복 챙기고 조문객 명단 정리하고 죽음 앞에서도 행정은 돌아가고 사람은 울 틈 없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막 떠난 그 순간부터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슬퍼하는 아들이 아니라 회의하는 상주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가 어디 서고 누가 누구를 맡고 조의금은 누가 관리하고 부고는 어느 범위까지 돌릴지. 물론 장례 절차엔 그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눈에 저는 처음부터 배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너무 앞에 나서지 마. 사람들 오면 힘들어 보여. 둘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조의금이나 연락 관련된 건 우리가 할게. 엄마는 헷갈리니까. 헷갈린다. 그 말 안에는 늘 비슷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판단력 없으니 빠지세요. 어머니는 실수할 수 있으니 권한을 넘기세요. 어머니는 이름만 가족이지 실제 결정권은 없어요. 며느리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빈소 배치를 훑어보더니 접객실 쪽으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을 했지요. 어머니 몫은 없어요. 조용히 있다가 나가세요. 그 아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 사람들이 들을까 봐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러자 며느리는 미소를 붙인 채 다시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는 뜻이에요. 재산 문제는 이미 아버님이 생전에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요. 말은 참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당신 자리는 없어요. 조용히 하고 사라지세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상대의 슬픔이 아니라 상대가 방해물이 될 가능성만 계산하는 눈. 빈소에는 곧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사업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동네에서 오래 본 이웃들.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형수님 힘드시죠? 사모님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너무 오래 말을 하지 못하게 미묘하게 끊었습니다. 저 대신 답했고, 저 대신 인사했고, 저 대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제가 빈소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인 것처럼요. 더 기가 막힌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빈소 한쪽 작은 방에서 큰아들,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문을 닫고 회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물을 가지러 가다 우연히 문틈 넘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본 서류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엄마한테 맡겨두면 일 커져. 집은 일단 처분 말고 전세를 돌리든가 아니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첫날이었습니다. 발인 날짜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은 이미 제 거처와 재산 흐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소 한쪽에서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향 냄새만 맴도는 새벽 2시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뭔가 남겼다면 이제는 숨기지 말아라. 이번만큼은 끝까지 나를 혼자 두지 마라. 그리고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빈소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단단한 서류 가방을 든 채로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며느리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발인 전날 오후였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자식들, 그리고 장례를 도와주던 몇몇 어른들이 빈소 안쪽 방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히 인사한 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언 관련 서류를 가족들 입회하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도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앞자리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굳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늘 뒤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앉아 있어도 결국 시선은 모두 제 쪽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걸요. 변호사는 먼저 남편의 의사 확인 절차, 작성 시점, 증인 입회 여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의 신원, 의식 상태, 유언의 법적 효력 확인 같은 문장들. 큰아들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고 둘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다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이 시작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첫 문장부터 아주 분명하게 써두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인 저 박정희에게 거주 중인 주택에 우선 거주권과 관리권을 부여하며 해당 주택의 처분 또는 임대 여부는 배우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고. 큰아들의 표정이 그 순간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한번 크게 깜빡였고 둘째는 다리 떠는 걸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예금과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배우자의 오랜 가사노동 및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여 우선 저에게 귀속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가사노동 및 경제적 기여.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 일은 늘 당연한 것으로 처리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남편이 처음으로 그걸 문장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상가 지분 일부 또한 제 생활 안정을 위해 신탁 형식으로 우선 배정하며 자녀들은 정해진 비율 이상의 처분 요구나 압박을 할 수 없다고.
만약 배우자의 거주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해 강압, 기망, 모욕, 축출 시도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게 배정된 일부 금전 자산에 불이익 조항이 적용된다고요. 불이익 조항. 그 말을 듣자 둘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큰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지만 그 목소리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복잡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의사소견서, 당시 녹취 사실 확인 문서, 증인 서명.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매우 명확한 의사로 작성하셨고 반복 확인까지 거치셨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남편이 직접 남긴 마지막 메모가 읽혔습니다. 내 아내는 평생 내 집을 지켰고 내 자식들을 키웠고 내 병까지 받았다. 이 사람을 밀어내는 자는 내 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내 아내가 남은 생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그 문장을 제자리에서 끝까지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며느리는 결국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새하얘졌고 둘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변호사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어른들 몇 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식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니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다 들켰구나. 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남편 옆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늘 조금은 숙이고 살던 머리를 그날 처음으로 똑바로 세웠습니다. 유언장이 모두 읽힌 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바깥의 웅성거림은 들렸지만 이 작은 방 안만은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맨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우리가 무슨 엄마를 내쫓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저는 그 말에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업고 동네 병원을 돌던 기억, 시험, 망쳤다고 울 때 등 두드려주던 기억, 군대 가는 날 몰래 차비 봉투 넣어주던 기억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 위로 장례식장 첫날 며느리가 제 귀에 속삭이던 말이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몫은 없어요. 조용히 있다가 나가세요.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게요. 내가 내쫓으려 한 게 아니면 왜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니? 큰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쪽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표정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너도 들었지? 내가 못 들은 줄 알았니? 장례식장 오자마자 내가 내 귀에 뭐라고 했는지 내가 평생 잊을 것 같니? 며느리는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가. 오해야?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저도 놀랄 만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아버님 관이 뒤에 놓여 있었어. 그런데 내 입에서 먼저 나온 게 내 걱정이 아니라 내 못 이야기였어. 그게 오해야? 둘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면. 저는 둘째도 끊었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감정적으로 하련다. 평생 참고만 살았더니 너희는 내가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어른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안쓰럽게 저를 봤고 누군가는 자식들 얼굴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이 일이 집안에서 조용히 묻힐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오래 갇혀있던 말들이 드디어 제 입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밥만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뒤치다꺼리만 한 사람도 아니다. 내 청춘도, 내 몸도, 내 시간도 전부 이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늙었다고, 이제 힘없다고 가만히 밀어내면 되는 사람으로 봤지.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라. 나는 더 이상 너희 눈치 안 본다. 이 집도 내 목도 내 남은 삶도 이제는 내가 지킨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 안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 판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 대한 당혹감이라는 거리요. 며느리는 끝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다급할 때 본 마음이 나온다. 너는 그날 내 본 마음을 들킨 거다. 그 말 이후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거주와 재산 문제는 저를 거치지 않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말을, 제 의사를 하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요. 아주 늦었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의 긴장은 끝났지만 남은 사람들의 관계는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와 이것저것 알아보았을 겁니다. 유류분, 효력 다툼, 명예 문제. 하지만 이미 남편은 허술하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자식들이 함부로 흔들기 어렵게 준비해 두었더군요. 둘째는 한번 집에 찾아와 은근히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과일 상자를 들고 와서 엄마 마음이 상한 건 이해하지만 우리도 다 걱정돼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어주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둘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전화할 때도 전처럼 반말 비슷한 퉁명스러운 말투를 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분해서 못 왔을 것이고 나중엔 민망해서 못 왔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너무 심했나? 애가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혼자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편해지도록 또다시 제가 먼저 이해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과 구청, 필요한 곳들을 다니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통장명의 정리, 자동이체 변경, 세금 확인, 임대 수익 관리.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씩 배우다 보니 못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니라 알 기회를 빼앗긴 채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늘 대신 결정했고 저는 따라오기만 했으니까요. 어느 날 은행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햇볕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그날 저는 근처 국수집에 혼자 들어가 잔치국수를 한 그릇 시켰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평생 누구 먹일 건 생각했어도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지는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시간에, 제 뜻대로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 거실 커튼도 제가 좋아하는 밝은 색으로 바꿨고 안방 서랍 속 오래된 남편 옷들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제가 제 집을 제 공간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예전엔 그런 데 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남편 식사 시간, 손주 봐달라는 연락, 집안 행사, 그런 게 늘 먼저였으니까요. 큰아들은 처음에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걸 해서 뭐 하려고?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다. 그 말에 큰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을 겁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몇 달 뒤 큰아들이 혼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앉은 지 한참 만에 그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과는 받되 잊지는 않는 것.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 아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달래고 그래도 내 새끼라고 끌어안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런 용서는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를 다시 예전 자리로 돌려보낼 때가 많다는 거려. 저는 더 이상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며 제 몫을 줄이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지도 않았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했고 싫으면 싫다고 말했고 결정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겠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는 줄만 알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오히려 늦게라도 자기 자리를 찾으면 그때부터 진짜 힘이 생기더군요. 남편은 살아생전 끝내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딱 한 번 아주 늦게나마 제 몫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종이 한 장 덕분이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제게 묻습니다.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 제가 같이 살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를 내쫓으려던 사람들은 제가 평생 참고만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용히 밀려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늙은 아내, 늙은 엄마는 늘 그래 왔으니까요. 소리 안 내고 양보하고 체념하고 마지막에는 또 가족이니까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에도 마지막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고 영원히 참는 건 아니더군요. 어떤 모욕은 슬픔보다 먼저 사람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제가 지킨 집은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친 세월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온 밥과 빨래와 간병과 희생도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늙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약해지고 힘도 없고 이제는 밀려나야 할 자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늙는다고 권리까지 늙는 것은 아니라고. 조용히 살아왔다고 해서 끝까지 조용히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날 유언장이 공개되던 순간 무너진 건 단지 자식들의 계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제 안에 박혀있던 체념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늦었지만 단단한 사람이 하나 새로 섰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래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참는다고 사람이 작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몫을 지키는 건 욕심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저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가장 비참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마지막에라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